그죠?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전망한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거기다 그걸 맞춘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것에 맞춰서 내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죠? 그거를 다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 그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전망에 의견을 냈는데 그 전망이 맞았고 심지어 그것에 내가 포지션을 싣고 있었다. 네,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그리고 근 3년 동안 전망이 거의 뭐 분기 단위로 다 일치를 했다고.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들이 심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부동산은 심리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심리라는 것 저변에는 그 인과관계가 다 존재합니다.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고요. 네. 그 인과관계를 갖다 여러 가지 매칭시켜 본다면은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뭐 금리라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때는 시장이 흔들리게 되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역대 거의 한 30년 동안 월 평균 입주 물량이 8,000세대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시장이 정체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월 평균 8,000가구라고 하면은 그게 상당히 커다란 물량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그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 전망하는 거하고는 좀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2008년도에 상당한 하락이 있었죠. 2008년도의 하락과 관련돼서도 그 당시에 재밌는 점은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입주 물량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잠실 3개 단지가 동시에 입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강동구에 롯데캐슬까지 해가지고 거의 35,000세대가 6개월 사이에 매머드급 단지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갑자기 하반기에 급 하락했다가 다시 2009년도에 급 회복했던 적이 있었고요. 가까운 시기로 따지게 되면 2018년도 하반기에 하락. 그 당시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세가, 매매가 다 일부 조정이 있었어요. 맞죠. 2018년에 그게 근데 그 전세가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정도 힘들고 그때 그 임대사업자로 이제 5%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묶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때 역전세 나면서 이제 뭐 주택 가격이 이제는 뭐 경기권을 중심으로 다시 좀 주춤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오늘 한번 제가 심사임당 TV에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쫙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부터 앞으로의 부동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작년 하반기와 재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와 2019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하반기 다 조금씩은 패턴이 달라요. 2017년, 2018년, 2019년 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특히 2019년 하반기의 폭등은 사실은 전세가 급등은 없었어요. 전세가가 일부 상승해가는 패턴은 2019년부터 나타났고요. 2018년 하반기는 특히 전세가는 오히려 안정되는 시점이었어요.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가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2020년부터 이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수급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오히려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올해 하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세가 급등이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전세가 급등이라는 건 사실은 항상 7월 달, 8월 달쯤에 전세가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빨라요. 6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6, 7, 8, 9, 10, 11, 12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전세가 급등이. 그러면서 이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더 희소성의 가치를 갖다 뛰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주택이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세가가 뭐 한 단계씩 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대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강남 쪽에서 10억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가 막 13억까지 올라갔다. 그럼 10억대에서 구할 수 있는 주택시장 경기도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노원 도봉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지금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 서울의 연립
빌라가 오른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빌라가 오르기 시작했다. 네. 그게 바로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람들이 몸을 돌리면서 전세를 구하기가 워낙에 힘들어지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이 참여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권이 더 뜨거워요, 사실은. 네. 서울보다. 그러니까 서울 전세가 가격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까 그렇죠.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의정부, 남양주, 뭐 그런 양주 그런 지역들까지 다 사실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외곽 지역에서는요. 전세가 부분이 서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꼭 주택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쫓겨났어? 그러면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세에서 그 전세 갈 수 지역 있죠. 기반의 전세가가 너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전세가를 다 같이 폭등시키는 그런 효과가 양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이때만 해도 뭐 진짜 월세로 1000에 30 이렇게 24평짜리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세가율 상승률로 따지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았을까? 아마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이 그 되는데. 정도로 양주는 뜨거웠죠. 근데 그렇게 또 전세가가 급등하니까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이러한 지역들 GTX 호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저변에는 사실은 전세가 급등이라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세가가 너무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청라가 또 그랬었잖아요. 인천 쪽.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굉장히 그 전세가율이 엄청 낮았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전세가율 올라가면서 가격 같이 올라갔던 현상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도시에 첫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에서 계속 전세가가 상승이 막혀 있다가 왜냐하면 올리려고 해도 또 신규 입주 물량 또 신규 입주 물량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막혀 있다가 갑자기 입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같이 공존하는 부분도 있어요. 양주도 옥정 신도시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반기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전세가율 상승이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뭔가 전세가율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가가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세가 늘어나려면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주면은 전세가 안정이 돼요. 그렇죠. 내가 안 살아야지 전세를 주니까. 그렇죠. 갭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가 안정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가를 갖다 안정시킬 수가 없는 게 지금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취득세만 해도 다주택자부터는 중과세가 발생되고요. 거기다가 내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고 특히 갭 투자자를 갖다가 너무 적폐 취급을 하다 보니까 갭 투자가 늘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매년 가구 수는 신혼부부들을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분가 세대라든가 매년 30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되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가구 수 매년 30만 가구씩 늘어나는 이 증가세에 대비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환경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는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작년 하반 8월 달에 2+2로 인해서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저변에는 이미 다주택자 규제, 지나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폭발력을 갖다가 발휘하려는 찰나에 있었는데 여기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게 2+2죠.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임대차 가능 물량이 과거에는 전세가를 올려서라도 임차인들이 신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곳이 있었는데 2+2로 그런 물량마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 건씩 나오는 물량은 서로 계약하겠다고 달라붙으면서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 거래량은 줄면서 이제 툭툭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주택시장이 조정이 와야 돼요.
거래량이 줄었다면 대기 매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초조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가격 조정 그런 네네.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사실상 올해 4월달 5월달 거래량 정말 너무나도 감소했어요. 네네. 거래량 폭발적으로 감소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급등해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네. 왜? 전세가가 너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 잠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잠겨 있는 상태에서 어쩌다 하나 찍히는 게 그냥 가격이 되니까 이거 완전 그 상황인데 주식 작전 칠 때 예. 그거 매물 웬만한 거 이제 대주주 연락해서 잠가 놓고 그거 예. 해서 이제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씩 하면서 이제 점상 만들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매물을 잠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 주도 세력이 사실은 현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 이런 급등이 왜 나오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 단기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아까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수급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거를 풀려면 단기간에 공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 이걸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네. 뭐 공공 성격의 뭐 빌라 연립을 갖다 매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공 임대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걸 갖다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네. 뭐 이러한 대책들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다가 거두기가 힘든 게 이러한 주택들이 비선호 대상 주택에 포함됐던 지역들이라는 거죠.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네.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고 그러한 부분으로 단기 처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연립빌라를 갖다 매수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연립빌라가 또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부작용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집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지금 이게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은 네. 지금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 투자자 입장은 네. 아니고요. 네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일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상기 신도시를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은 신도시라는 것도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신도시 중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거는 사실은 1기 신도시예요. 대형 평형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대형 평형 50평대 이상 네, 아파트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 가장 주력으로는 84스퀘어미터라고 하는 우리 30평대 아파트들이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40평대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일정 비율을 갖다 유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요. 1기 신도시는. 근데 2기 신도시로 변화되면서 당연히 아파트의 품질이라든지 네. 아니면 상가들과의 조화,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기 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지만 사실상 네. 강남의 부자분들에게 지금 2기 신도시도 좋아. 왜 2기 신도시는 안 쳐다봐?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바라보시는 게 우려하시는 점이 뭐냐면은 임대차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 또 2기 신도시에서 대형 평형이 줄었어요. 2기 신도시에서 50평대 주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40평대 주택 그리고 소형 평형 주택들이 늘어났고요. 분양주택마저도 토지 임대형 주택 아니면은 지분 적립형 주택 네. 이러한 비율이 너무나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도시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네. 상기 신도시의 고소득층이 그럼 상기 신도시에 거주하려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고소득층은 상기 신도시에 거주를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 수준이 신도시 자체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2차적으로 수요가 가세하는 수요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여기서 소득 장사 잘 돼 돈 좀 벌었어 하면서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또 다시 한번 네. 이 신도시가 구축되는 과정인데 임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요. 네. 소비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상권이 쉽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좀 고소득층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고 그 배경으로 해서 이 신도시가 자생 능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상기 신도시가 일본의 다마 신도시처럼 20, 30년 후에는 빈집 텅텅 비는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생 능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지역에다가 뭐 오피스를 갖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몇 채를 때려박건 그게 아니고요. 이 신도시 자체의 소비 역량이 강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임대 아파트들이 계획이 맞춰지면은 그때 균형이 맞춰지는 건데 지금 상기 신도시는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우선으로 잡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신도시가 20년 후 30년 후에 생존할 수 있는 신도시일까? 전 그 정도까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30대 초반에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남자 뭐 26, 7부터 일을 했을 거고 여자분도 뭐 그 나이 때부터 한다고 치면 그럼 둘이서 뭐 1억 초반 정도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청약이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내가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1억 가지고 내가 3기 신도시의 입지보다 나은 곳을 살 수 있는가 지금. 입지라는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3기 신도시가 그렇게 우수한 입지라고는 하기 어렵죠. 2기 신도시보다도 좀 입지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3기 신도시를 노리신다면은 좀 매도 가능 시점 빨리 최대한 갈아타기로 죄송합니다. 갈아타기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방향을 갖다가 취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됐다면 들어가서 재빠르게 갈아타자. 그런데 또 전매 제한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매도 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는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 쭉 그 부분이 유지될 거고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에서는 만약 당첨되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계획이 좀 바뀌면은 선회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된다면은 좀 가급적이면 빨리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가율과 집값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1억 언저리를 모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 그 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층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전세로 들어가 살아야 되나요? 지금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과거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 빌라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립 빌라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만약 1억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투자 가치라는 관념보다는 좀 연립 빌라도 지금 전세가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연립 빌라라도 지금 한번 매수를 갖다 검토해 보시는 게 좋고요. 연립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신축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한 2년 차에서 4년 차 지난 빌라를 갖다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분양하는 거 보기보다는 분양은 빌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통풍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편의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건설사 계셨으니까 더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해서 지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리가 일일이 다 그 과정을 갖다가 검토하고요. 그리고 준공되고 나면은 준공 승인 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연립빌라는 그런 과정이 일체 없거든요. 그냥 건축 허가 딱 내주면 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단열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품질을 갖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빌라는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정말 인테리어는 화려하게 돼 있고 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겨울철에 단열도 안 되고 수도도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수압도 너무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빌라를 갖다가 좀 기피하는 현상들도 강해가지고 신축은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2년 차에서 4년 차 정도 지난 연립 빌라를 갖다가 네.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연립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파트랑은 좀 다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우리 주택 시장이 네. 좀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좀 공격적으로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연립 빌라도 지금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2년 그게 지금 뭐 이 말의 맥락은 아니지만 연립을 사면 2, 4년 차를 사면 그런 데는 이제 재개발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그 노후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네. 문제는 네. 전세가거든요. 지금 문제는 과거에는 개발 투자 가치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전세가예요. 그리고 이 빌라가 오명이 쓰여졌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숨겨진 오명이 쓰여졌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제가 바로 방송 초반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몰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1 그건 방송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일몰제를 노래 나갈 때라서. 네. 사실은 2011년도 그러니까 네네. 이 일몰제를 갖다 이야기 드리려면은 네. 2011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에 뉴타운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네. 뉴타운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지분 쪼개기가 너무 극심했었어요. 지분 쪼개기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네. 여기가 조합원 수 600명밖에 안 돼 네. 라고 생각하고 뉴타운 다 지정을 해버렸는데 네. 여기를 갖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가 막 전환다세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네. 한 주택에 대해서 소유가 한 명한테밖에 인정이 되지 않던 게 다세대로 다 형질 변경이 되다 보니까 네. 600명이었던 조합원이 어느새 1200명, 1300명으로 지분 쪼개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차 싶어서 뒤늦게 제안을 걸었던 게 건축허가 착공 제한구역이라는 걸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더 이상은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네네. 여기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딱 돼가지고 야 여기 사업성 다 안 되잖아. 사업성 안 되고 그냥 주택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좀 주택을 갖다가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건 연립빌라로 만들어 네. 하면서 일몰제를 추진하면서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약 30만 가구 아파트로 네. 환산시 약 30만 가구에 해당되는 주택을 갖다가 전부 다 개발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 2011년부터 13년 뭐 이때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네. 그 당시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났던 게 아니 일몰제를 통해서 네. 뉴타운 재개발 주택 재건축 구역을 다 날려버리니까 이 당시 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건축허가 착공 제한구역에 물려있던 네. 지역들의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일제히 갑자기 연립빌라를 갖다가 신축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연립빌라가 쏟아져 나왔어요. 또. 그럼 그쪽에서 공급이 생긴 거구나. 그렇죠. 그쪽에서도 공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2014년 정도 가게 되면은 연립빌라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사기 행각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상황이 시장이 열악해지면은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좀 사기에 가까운 분양 행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세식 분양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전세를 갖다 미리 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세니까 원금 보장돼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자 파산 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쫓아갈 곳도 없고 이 주택은 그 담보가 이미 잡혀져 있고 자기 그 전세금도 뽑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빌라 시장이 상당히 오명을 썼고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도까지도 연립빌라는 투자하는 거 아니야 위험해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그 배경에서는 사실은 그 2012년, 13년 과잉 공급된 연립빌라 그거에 대한 오명도 어느 정도 같이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그 앞으로는 사실 그냥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이 정도로 과열된 시장에서는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전세가율이 불안해질 수 있고 주택 가격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입지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라면 사놓는 게 좋다. 그렇죠. 지금 재개발 이런 걸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비선호 주거 대상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아직도
거의 100%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형 오피스텔 말고요. 네네.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세가율 100% 넘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전세가가 1억 3천, 1억 4천인데 매매가가 네. 1억을 넘지 못하는 그런 기이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시장 지금 연립 빌라 쪽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럼 전세가율이랑 매매가율이라는 건 그것으로 이제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을 구별하는 건데 예. 그 척도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네. 이거는 지방은 제외하고요. 네네네. 서울에 한정돼서 말씀드린 네네. 겁니다. 좀 정정할게요. 연립빌라 네. 괜찮다는 건 서울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요. 네. 지방과 서울은 좀 차이가 강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급하게 늘릴 수가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있어요. 지방과 같은 경우는. 땅이 밖으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고요. 네네. 지방에서는 민간 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라고 하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신도시가 있지만 민간 택지들도 있습니다. 네. 민간 택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그런 부분 지방에서는 아직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네.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공급과 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급 물량만 가지고도 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라요. 서울은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한정돼서 혹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한해서 연립 빌라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네. 이 정책적 모순이란 걸 갖다 역이용하는 방법은 있는데 상당히 이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요. 네. 지금 이런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건 정말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는 1억 3천이야. 네.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갖다 계약하면은 난 그냥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들어오니까. 나는 주택을 매수하면 할수록 네. 점점 내 현금 유동성은 늘어나요. 네. 그게 다 부채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 네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택 200채, 300채 가지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 보면은 네네. 제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게 다 투자 수법이 그런 수법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300채 주택을 가졌던 모녀 그것도 네. 똑같은 투자 행태예요. 그 명의 받아주고 전세에 올린 다음에 그 MGM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투자 행태 이걸 갖다가 지금 현 정부가 오히려 조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 소유를 갖다가 이걸 갖다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네. 부작용들이 이러한 행태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근절시키려면 주택 소유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억지로 막아왔던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타이밍을 갖다가 한번 기다려보는 네. 그런 투자 행태는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상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거를 해결할 때를 기다려본다라는 게 어떤 식의 투자가 될까요?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되나요?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기엔 좀 모험적인 네. 건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택수를 갖다 전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에? 예, 지금 시점. 주택수를 갖다가 지금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주택수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선택이 돼요. 전세가율이 높은 국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만 네. 그런 악질적인 투자 행태는 좀 피하고요. 네.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1억 3천에 전세를 놓는 그런 악질적인 네네네. 투자 행태는 피해야 되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투자 행태다 보니까 너무 부채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을 갖기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2주택자로 네. 늘려가는 것도 정책이 변환된다는 걸 가정해 보면은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책의 변화를 예상을 하신다면 예.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장 왜곡이나 이런 것이 정책적 이슈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 가격 압력이 좀 빠지면서 다주택까지 포지션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상황까지 가기에 네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자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으로 됐죠. 네.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네. 당선되고 나서 네. 주택 시장의 왜곡 현상이 네.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합 설립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죠. 그죠. 그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네. 받아야죠. 그리고 시공사 선정해야죠. 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네. 그리고 인허가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네.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네.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렇죠. 자, 이 단계가 거의 10년 정도 걸려요. 네. 자, 그러니 오세훈 시장이 이제부터 아무리 공격적으로 한다고 한들 서울에 지금 왜곡된 시장을 갖다 바로 잡는 데는 아무리 빨라야 10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현 정부에서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인허가 기간을 7, 8년으로 줄인다라고 네. 하지만 네. 7, 8년으로 그 준공까지 네, 네. 7, 8년 만에 한다고 해봤자 지금부터 7, 8년 후면은 벌써 2028년이죠. 아직도. 미래네요. 그럼 아직도 먼 미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이 일시적으로는 좀 정책 왜곡 현상을 갖다 네. 풀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려면 다주택자를 늘려야 하지만 네.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너무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게 너무 기조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네. 시장에서 풀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또 오래 소요가 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현재 투자 행태들이 네. 야, 요즘 주택 매수하는 거 네. 전부 다 갭 투자라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지금 갭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오를까 봐 미리 사놓은 그렇죠.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란 네네. 그런데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금력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는 게 소형 주택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좀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네. 그런 쪽으로 주택을 갖다 매수를 하는데 시장의 정작 니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네. 무주택자들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게 뭐 잠실 엘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대형 아파트들을 갖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규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들은 좀 저평가 국면에.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저한테 네. 강남 아파트를 갖다 지금 매수를 갖다 검토하고 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강남 지금 저렴합니다. 지금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2018년 초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께서 고민하시다가 지금 너무 비싸 못 사겠어. 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생각하시고 나서 못 샀는데 바로 며칠 전에 같이 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뵀던 분들 2018년에 뵀던 분을 그대로 만났다는 거죠. 예. 네. 딱 2년이 지나가지고 네. 뭐 2년 좀 더 지나서 만났는데 그분이 같이 저녁 식사하시면서 포인이 그때 사라고 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가 싸 보여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그 광교의 아파트가 최고가가 35억을 찍은 마당에 네.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가 20억대의 아파트들이 저렴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오히려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형 평형의 작은 아파트들에 이제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갔다. 네. 근데 갭 투자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그 역전세가 나도 이런 데서 역전세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거주자들이 다 끼고 앉은 단지에서는 역전세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실거주의 유주의 단지가 가장 네. 안정적인 단지고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 네.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15억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가 시장이라고 하면 15억 이상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뭐 투자가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정성이 높은 시장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오히려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도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게 15억 초과 주택 시장이에요. 그 거품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거품이 하나도 없고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이 9억, 15억 이게 또 한 계층을 만들어냈던 게 2019년 11.16 부동산 대책에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 비율을 갖다가
20%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막아버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이것도 규제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9억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야 여기 지금 빨리 사야 돼. 잠시만요. 피디님 여기 물 시원한 것 좀 주세요. 너무 더우신 것 같아서. 예. 네. 그러니까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사야 돼. 왜냐면 9억 미만 죄송합니다. 네네.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사야 돼라는 심리가 붙으면서 6, 7, 8억 하던 게 급속도로 9억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9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얘네가 무슨 9억대야? 하면서 얘네들이 12, 13억으로 쉽게 올라갔고요. 또 15억 초과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가 15억 초과하게 되면은 대출이 전혀 안 나와. 지금이라도 가능할 때 영끌해가지고 지금 사야 돼. 하면서 13억, 4억 하던 주택들이 급속하게 15억대로 올라가고. 그렇죠. 2019년 상승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15억 초과 주택 시장이 지금 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불안한 시장은 오히려 소형 평형이고 15억 초과 주택 시장은 안전한 시장이 돼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양극화네요. 그죠? 그렇죠. 양극화에다가 사실은 지금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 있어서. 그죠. 주택시장에서 승자가 아무도 없는 게 주택가격 다주택자들 주택가격 올라봤자 이분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이 주택을 판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만 지금 80%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사실상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늘어난 양도세 부분이 매수인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가격은 폭등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그렇다고 행복하냐. 바로 조세의 정감이 규칙에 따라서 늘어난 종부세가 또 임차인들에게는 월세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되고요. 지금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일한 승자는 하나가 있죠. 어딘가요? 정부죠. 세금 늘린 거 외에. 정부도 뭐 지금 정부 지지율이 안 좋아졌는데 승자도 아니죠. 그 지금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그거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예, 하여튼 주택 얘기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중간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만요. 제가 노래를 아까 골라놨었는데. 지금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현 정부에서 특히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다주택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무한적으로 주택을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뭐 나는 뭐 갭투자 300채인가? 바로 그분이 하신 투자가 그런 위험한 투자 형태.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 전세가가 더 높은 그런 주택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200~300채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좀 돈을 갖다 버신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바로 토지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바로 빌딩 투자죠. 이 부동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택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으로 부를 이뤘다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그럼 바로 다음에 토지를 매수해서 내가 여기다 내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토지 투자는 좀 실패하신 경우들도 좀 있긴 한데 토지 투자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건물 짓는 거는 난 경험도 없고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가는 단계가 꼬마 빌딩. 그럼 꼬마 빌딩을 갖다가 매수하게 되면은 사실상 수익률이 아파트하고는 천차만별이거든요.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꼬마 빌딩이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요즘은 좀 많이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어요.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는데 여전히 꼬마 빌딩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서울은 수익률이 한 2%에서 3%대 나오면은 양호하게 나오네 하는데 지방에선 7~8%씩 나옵니다. 지방은 아직도 꼬마 빌딩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빌딩. 그럼 꼬마 빌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느냐. 꼬마 빌딩에서도 좀 더 그다음에 중소형 빌딩으로 갈아타고 그러면서 점점 부를 갖다가 키워나가는 거지. 집부자들이 부자다? 저는 결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 다주택자들이 주택만 가져서 2~3천억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 네. 단계 레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뭐 빌딩 시장이 지나치게 또 지금 과열 추세에 있기도 해요. 그래요. 과거에는 빌딩 투자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5% 이상은 수익률 원금 대비 5% 이상은 수익률이 나와야지라고 했는데 네. 요즘 그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게 이제 현금흐름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현금흐름 측면에서 상당히 투자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률보다는 네. 빌딩 투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부자다 이러한 인식은 저는 크게 공감되지는 않아요. 그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좀 빌딩 투자로 많이 하시는 국면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부동산으로 해서 내가 주택을 갖다 계속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보유세가 높아져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빌딩 투자에 대해서는 네. 대출도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네.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다주택자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빌딩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토지 투자라든지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요. 그 투자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냥 맹지 같은 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맹지 같은 네네. 경우는 어떤 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네. 정보 고위 당국자들 사전에 정보를 유출받을 수 있는 분들이나 네네네. 맹지 투자하는 거지 맹지 투자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맹지를 도로가 붙은 도로를 붙지 않은 곳을 맹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로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그런 맹지 투자, 분들은 맹지 투자하셔도 되고요. 이래서 생방송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맹지가 실제로 근데요. 땅을 갖다가 네네. 길을 터주는 맹지를 탈출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들도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공사를 갖다 다른 토지주한테 네. 야 여기 도로 내가 다 아스팔트 다 깔아줄게 하고 야 그러면 너도 여기 도로 생기고 좋잖아 편리하잖아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갖다 직접 협상을 해서 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가 맹지 탈출이 됐고 여기가 원래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네. 그런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그럼 아파트 투자 별로 안 하나요? 요즘에는? 다주택자들이 투자는 거의 못하죠. 끊겼다고 해도 무관해요. 서울에서는. 네, 다주택자들을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뭐 2, 30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주택을 갖다 10억짜리, 20억짜리 또 추가로 산다. 그건 없고요. 네. 다만 좀 갈아타기 수요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네. 갈아타기 수요마저 끊겨버렸어요. 왜요? 갈아타기 수요도 실질적으로 1주택자라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양도세 부분 때문에 이제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팔고 나면 하급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조차도 막혀 있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저는 항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남들이 못하는 투자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쪽으로 조금 피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만약 현금 캐시가 충분하게 있는 분들이라면은 네. 15억 초과 주택 시장 상당히 좋고요. 그 15억 초과 주택 시장 그리고 그 만약 지금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서울 안쪽이라면은 연립 빌라라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연립 빌라. 예. 서울 안쪽 연립 빌라를 지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분양은 아니고요. 분양은 아니고 지어진 지 한 2년에서 4년 정도 된. 예. 네. 그 오피스텔보다 빌라를 더 추천하시는 이유도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은 너무 쉬워요. 쉽다는 게 어떤 얘기죠? 급격하게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지 않나요? 빌라 같은 경우는 지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갖다 운영하는데 호텔이 잘 안 돼. 그러면 순식간에 오피스텔을 변경해 버려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상업지구와 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의 2종, 3종, 뭐 준주거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몰제를 통해 가지고 건축허가 착공 제한 구역을 날려버렸을 때 그때 이미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개발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개발됐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 다가구가 그렇게 이제 희소성의 가치를 갖다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자꾸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갖다 특히 좀
그 다세대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의중도 보여가지고 네. 지금 사실상 이제는 연립빌라도 서울 이내에서는 쉽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적정 수준이 어디인가, 지금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걸 갖다가 한번 네.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35년 동안의 네. 주택 거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네. 가격을 갖다 쭉 뽑아봤거든요. 네. 화면을 갖다가 한번 전환시켜 주시면요. 네. 자, 지금 이 차트가 뭐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리고 네. 전세 가격 지수 이걸 갖다 KB에서 네.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지수를 갖다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지수가 언제 급등했고 그리고 언제 소강 상태를 갖다 맞이했으며 또다시 언제 급등기가 나타났고 이게 약 35년 동안의 기록이 이 차트 하나로 네.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의외로 매매가가 급등한 기간이 길지가 않네요. 예, 매매가가 급등한 구간이 있는가 반면 네. 매매가가 떨어진 구간도 있죠. 네네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매매가가 급등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전세가가 보합을 이루어가고 매매가가 하락해간 구간에서는 또 전세가가 급등해가고 네. 이러한 차트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구간이 사실은 상당히 장기 패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네. 이 한 칸 한 칸이 지금 연단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간편하게 이 차트를 갖다 보고 계시지만 저 시절에 살고 있다면 자, 이게 전세 선호 구간이 1992년부터 네. 2001년까지 나타났으니까 무려 10년 동안에 한 칸 한 칸이 무시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92년도에 내가 30대였던 분들은 집값은 오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고. 자,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 상당히 재밌는 차트입니다. 네. 자, 일단 매매 지수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참고 삼아서 같이 보시면은 상당히 네. 재밌어요. 네.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고요. 네. 그 위에 푸른색 선이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 네. 그리고 파란색 네. 구간이 바로 인천의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게. 자, 그러면은 92년도에도 대한민국 이제 주택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대통령 때 88 올림픽 을 갖다가 유치하게 되면서 이 88 올림픽에 맞춰서 좀 보기 안 좋은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로 좀 지어버리자 하면서 이때 탄생한 아파트들이 또 목동 아파트라든지 올림픽 앞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 86년도 아시안게임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88년도에 그러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실상 매매가는 그렇게 상승을 못했는데 전세가는 좀 상승해가는 국면을 갖다 보였다가 바로 아파트에 대한 신뢰성이 1988년 이후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네. 근데 그 이전에 1970년대에는 오히려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낮았던 것도 아십니까? 이게 78년도인가요? 79년도인가요? 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실제 아파트를 갖다 준공시켰는데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파트가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다행스럽게도 붕괴 조짐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탈출했는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그 밑에 있는 주택들은 피해를 입었네요. 그렇죠. 그 마포구였어요. 와우산 있는 데인가 보다. 그래서 와우 아파트는.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그 당시에 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심해졌고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기를 무서워했어요. 집이 언제 자다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탄생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파트 지금 앞으로는 100년을 갖다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하고 만들어졌던 게 시범 아파트예요. 그러면서 시범이요? 정말 그렇죠. 여의도 시범도 그렇고요. 목동 단지들도 시범 아파트에 포함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이런 네네. 규제가 강해가지고 사실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너무 힘든 게 너무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로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 시범 아파트들이 특히나 튼튼한 이유가 그리고 나서 노태우 정부 때 아파트를 갖다가 나는 주택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 너무나도 그 규제가 강해진 수준으로는 아파트를 폭발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럼으로써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만들어 갈 때 그 당시에 아파트 규제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신도시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분양을 갖다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분양할 때도 상당히 건설 시장에서 갑자기 연간 2-30만 가구 짓던 나라에서 200-300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니까 건설 회사들도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89년 이쪽 구간에서 90년 초반까지 91년까지 이 시기에는요 일반 목수 미장하시는 분들 건설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의사 연봉보다 높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90년 91년 이 당시 폭등은 가격이 지금 그래프가 완만하게 보이지만 2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 가격이 2배 오른 거예요. 지수가 2배니까 이거 뭐 개별 아파트들은 난리가 났었겠네요. 정확하게 보시네요. 자 2배 폭등, 지수만 2배 폭등이니까 이 당시의 폭등은 지금까지도 견딜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급등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률만 따지고 봤을 땐. 그런데 바로 1991년도에 일기 신도시들이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에 입주 물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신문기사들이 어둠에 깔린 신도시, 불 꺼진 신도시 그런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당시에 너무나도 이 폭락폭이 컸어요. 서울까지 같이 폭락을 해버렸던 거죠.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당시에 92년도에 사람들이 그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주택으로 돈 버는 시기는 종말됐다. 그럼 이때도 뭐 역전세난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신도시 지역으로 특히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그 노태우 정부를 지나서 김영삼 정부 들어설 때까지 계속 거의 보합세를 갖다 그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는 그런데 수요는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현상은 상당히 점점 더 높아졌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는 세를 주고 사는 거야. 새로 사는 거야 하면서 전세가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세가는 계속 급등해 가요.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전세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1996년도 시점 돼가지고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보니까 야 이제는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웬걸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바로 97년 IMF가 뻥 하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IMF 전에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겠네요. 그 당시에도 전세가율 한 70% 80%대까지 갔다가 IMF 터지고 나니까 그런데 IMF는 정말로 지금까지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한 적은 없었어요. 경제 위기로. 실질적으로 실직 당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야 도저히 아파트는 우리한테 안 맞아 하면서 다운그레이드 연립빌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주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전세가가 이렇게 전세지수가 이렇게 폭락한 시기는 없었거든요. 그 전세 지수도 폭락했고 이 당시에 또 매매가도 사실상 이 당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폭락이 좀 심했다는 걸 느끼시는 게 이 당시 전세가보다 매매가도 같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 이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한 시점이 바로 IMF 때예요. IMF 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폭락 상당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야 역시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기준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IMF를 갖다가 극복하고 나서부터는 전세가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급등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를 보기 전에 전세가의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전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매매가는 항상 밀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텀 뒤에 오르네요.
그렇죠. 그때 또 전세는 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선호 현상이 막을 내리는 게 거의 2002년도가 됩니다. 네. 사실상 그리고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 아래쪽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8만 세대 정도. 예, 7만 세대에서 8만 세대, 7만 9천, 8만 세대 이 정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네네. 사실상 이 물량들은 IMF 이전에 분양을 했던 물량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IMF랑 맞물리면서 좀 약간은 어그러진. 네네. 그냥 이 당시에 중원의 아파트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오명을 많이 썼어요. 좀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남산 아파트라든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IMF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이 당시에 입주 물량이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IMF에 대한 여파는. 왜냐하면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IMF에 지난 여파가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든 게 2002년부터 나타나게 된 거죠. 8만 세대를 입주했던 게 값이 4만 2천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입주 물량이 계속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지금 매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매매가가 폭등한 상황이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는 전세가율 80%대에서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오르질 못했고요. 그러면서 바로 2008년도 이 당시에 전세가율이 거의 30%대가 속출하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30%대가 속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매매가율이 만약에 뭐 1억이라 그러면 전세가가 3천만 원인 때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4억 5천 5억 하던 집이 전세가가 1억 5천이에요.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서울에 이 당시 매매가 4억 5천 하던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1억 5천이던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모터로 주택을 매수해. 거기다가 전세 가능 물량도 넘쳐났어요. 내가 전세로 갈 수 있는 입지랑 매매로 갈 수 있는 입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그럼 모터로 매매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집을 사면은 더군다나 재산세도 납부해야지. 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납부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갖다 매수하지 않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이 당시에 마침 2008년, 2009년 이 틈을 갖다 노려서 대박 난 책이 바로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끝났다. 그러한 책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아포 의원님도 이때는 좀 폭락론자셨다고. 사실은 저는 2005년부터 폭락론자여가지고. 2005년부터. 지금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저 역시도 다주택자들을 투기꾼들 정말 분노했던 시기였어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나왔었죠. 주택시장은 끝났다. 2008년도까지 갔죠.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다시 급등하는 시기를 갖다 맞이하고하고요. 또다시 참 재밌게도 전세가율 80%의 시대를 갖다 맞이했던 게 바로 2016년 말 2017년 이 당시에 전세가율이 다시 80%대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잘 나갔던 월드 메르디앙이라든지 현진 에버빌이라든지 그때 다 날아갔던 회사들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었다면 다 미분양이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준공시켰는데 입주율이 미분양률이 50%예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1200세대를 지었는데 600세대가 미분양이야. 건설회사에서 자금력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파트를 돈이 없으니까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지금 바로 2013년 14년경으로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게 바로 그 배경에 있는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좀 풀어줘서 다시 건설을 갖다가 좀 늘릴 수 있게 그 환경을 갖다 제공해줬던 게 그래서 이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으니까 그 당시 건설회사에서 미분양 난 주택들은 전세식 분양이라고 해서 돌렸거든요. 그런데 전세식 분양으로 돌려도 이 사람들이 2년 후에는 또 교체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할인 분양도 많이 했죠. 그 당시 서울에서도 할인 분양이 있었으니까.
할인 분양도 있었죠. 그 당시에 특히 신도시는 좀 심각했던 게 야, 진짜 건설회사들 부도는 날만한도 한 게 건설회사에서 10% 할인 분양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의 원가에 주는 거. 거의 원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에서 10%에서 분양이 된다? 근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좀 막 부도가 날 상황이야. 네. 야, 적자나더라도 팔아. 하면서 20% 할인 분양이 나온 거예요. 네. 20% 할인 분양이 나오니까 건설회사에서 저기는 20% 분양해가지고 우리 물건 팔릴 수가 없어요 하니까 야, 우리는 30% 쳐. 그러면서 건설회사에서 서로 할인 분양하면서 신도시에서 특히 한강 신도시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던 때가 불과. 네. 그러다가 다시 전세가율 80% 속출하는 때가 나오면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하도 주택시장 끝났다라는 선입견이 강했고 그리고 그러한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폭락론을 고수하고 계시는 건데요. 건설사들이 그 분양 물량을 갖다 늘려주는 그런 대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폭등은 더 아비규환일 겁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그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효과를 갖다가 건설회사에서는 그 뒤로 부도나는 건설회사 이야기 들어본 적 벌써 별로 없으시죠. 그때부터 유동성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신규로 분양을 갖다 늘려나갔고 그 효과가 발현이 된 게 2017년과 2018년도예요.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2, 3년 걸리고 그 사이에 아무리 짧아봤다 인허가 기간 신도시에서도 1년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런 기관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2017년, 2018년, 2019년에 서울의 전세가 안정은 이 당시 경기도의 입주 물량 덕분에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서울에서는 매매가는 급등했는데 전세가는 이 당시 안정됐던 원인이 바로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가 바로 202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네요. 이번에는 전세가랑 매매가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선호 현상이 지금 강하고 그러면 전세가는 안정이 되면서 전세가율이 사실은 좀 떨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 매매가 같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기존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도에도 올랐고 2018년도에도 올랐고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2019년도에도 올랐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구간에는 전세가 급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 표를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해서 2021년 그러니까 유에서 해당 구간 여기 2009년 초록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 구간만 별도로 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서울의 KB 평균 매매가 매달 공시해주고 있고요. 전세가 평균 전세가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걸 매매가 대비 전세가로 해서 전세가율을 갖다 뽑아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표는 2011년도 중반부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9년도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점선으로 표기했어요. 전세가율이 30%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1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평균과 강북, 강남 전세가율을 갖다 쭉 같이 표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서울 평균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평균 2016년도 기점으로 해서 70%대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북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80%대에 육박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90%까지 간 지역들도 있고요. 전세가율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율이 2016년 기점으로 해서 매매 심리가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전세는 좀 상대적으로 보합을 그려가면서 전세가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세가율이 무너지고 나서 50%대의 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야, 이제부터는 주택시장 좀 조심해야 돼.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40%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단순히 주거 용도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향후의 개발 기대 가치를 같이 생각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40%대 구간입니다. 네네. 40%대는 붕괴될 여지가 있어요. 네네. 40%대는 붕괴가 될 여지가 있고요. 30%대 그러니까 40%대가 붕괴됐다는 건 네네네. 30%대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거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50%대가 무너질 수 있는 시점이 네. 2020년 하반기였는데 네. 2020년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전세가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매매가도 그런데 이 당시에 올랐어요. 네. 전세가율 급등이 더 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 하반기는 어떤 모습을 그려갈 것인가. 2021년 되니까 상반기는 살짝 주춤하네요. 네, 전세가율 꺾였네요. 네. 꺾였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전세가의 흐름을 갖다 이제부터 제가 네. 신서인당님께 보여드릴 건데요. 네. 부동산 시장이란 건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실질적으로 계절적 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 평균 전세가를 갖다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도출한 거예요. 뒤에 막대 그래프는 전세 거래량입니다. 확정 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아낸 네. 거예요. 이것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면 다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전세가 현황. 전세가가 언제 급등했나요? 5, 6, 7, 8. 하반기로 가면은 네네. 급등이 나타났죠. 2011년. 네네. 2011년 차트예요. 2012년. 마찬가지죠. 네. 바닥을 찍었던 게 6월 달이었고 네. 이전도 여기선 바닥을 찍었던 게 4월 달이었고 네. 자, 하반기에는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2013년도는요? 2013년도도 하반기가 급등 났어요. 그러네요. 상반기가 약보합이었고요. 네네. 2014년도 똑같네요. 또 하반기 네. 급등. 이전 약보합. 2015년도? 2015년도엔 좀 약간 미친 해라고 네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됩니다. 예. 좀 약간 이 시기에는 2015년 네네. 전세가 급등이 나타났던 시기였고요. 네네. 그리고 2016년 하반기 기울기가 훨씬 더 기울기가 네. 크죠. 2017년. 2017년도 네. 1, 2, 3월 달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하반기가 급등 심했고요. 2018년도 네. 역시 하반기가 급등이 나타나다가 네, 꺾인 거죠. 왜 꺾였죠? 이 당시에? 물량이 있어서. 그렇죠. 헬리오시티. 네,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헬리오시티로 인해서 바로 잠깐 꺾인 거고 네,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월 평균 8,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전세가는 꺾여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2019년 또 하반기에 올라가죠. 그러네요. 2020년 또 하반기에 네. 올라가죠. 네. 상반기 약보합 그려다가 네. 약보합 약상승. 네. 자, 지금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항상 하반기가 상승폭이 높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란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에는 무조건 급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한 네. 2021년 하반기 시장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형국이 만들어질 네.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농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택 매매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전세가 상승이에요. 자, 이런 네. 부분을 갖다 보게 된다면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세가 급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론에서는 임대차 2+2 때문에 전세가 네. 급등한 거 아니냐. 네. 그거 아니고요.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새로운 신혼부부라든가 분가세대라든가 그 증가세에 비해서 다주택자들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해 준다면 전세가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죠. 하지만 그 비율만큼 증가할 수가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는 급등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 늘려가는 게 죄악시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전세가는 언제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죠. 전세를 그렇죠. 내놓으려면 내가 주택이 있어야지 전세를 내놓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전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전세를 갖다 놓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 한번 사례를 대보라고. 예,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전세를 놓는 사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네. 소득 대비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예요. 네.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또한 제가 다주택자에 있던 시기도 있었고 네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저는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난 전세를 놓기 싫어. 월세를 놔야겠어. 했는데 그 주택을 갖다 공시를 갖다 무려 한 6개월 정도를 갖다 유지를 했었는데 네. 전 끝까지 월세 받으려고 전세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빨리 전세를 놓으라는 거예요. 전세 놓으려면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전세를 안 놓냐.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 니즈 자체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지금까지 월세가 가격을 갖다 높여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전세 시장과 경쟁하느라고. 수요는 다 전세로 빼앗긴다 보니까 월세를 무슨 수로 올려갑니까? 네네. 6개월 동안 공시를 놔두고 있는데도 안 나가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진다? 그때부터는 이제 월세를 갖다가 가격이 월세끼리 경쟁하는 거죠. 이제 월세가 전세라는 이질적인 시장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월세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전세가 상승이 월세로 전이될 겁니다. 전세가 소멸되고 나서 이 이후의 시장은 월세가 급등이죠. 그러면서 외국에서 도심지에서 거주한다는 건요. 내 소득 대비해서 50%에서 60% 정도를 갖다가 소득 대비해서 50에서 60%를 주거비로 지불하는 게 바로 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뭐 도심권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소득 대비해서 50에서 60%를 갖다 주거비로 납부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서울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전세 현 정부의 스탠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야 전세 없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 기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OECD처럼 될 거예요. OECD 국가들처럼 내 소득 대비해서 도심지에서 핵심 도심지에서 살려면 소득 대비 주거비 60% 50%를 갖다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 입주 물량이라도 많으면 되는데 입주 물량도 지금 향후에 5년 글쎄요. 5년 동안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전세가율의 변화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과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내용을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파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 주택을 사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그런데 연립빌라는 좀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립빌라를 아파트는 품질에 대해서 이미 보장을 받고 있어요. 연립빌라를 매수하실 때는 절대 인테리어, 외관, 익스테리어 뭐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품질 자체를 갖다 보셔야 됩니다. 연립빌라는 매수하기 전에 내가 집을 갖다가 한 100채만 보고 산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부동산 처음 진출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한 100채만 보고 주택을 결정하겠다. 그런 각오로 좀 스터디를 많이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벽 두들기면은 여기가 그냥 콘크리트 벽인지 아니면 단열 벽인지 그런 것도 분간해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가 아포유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